앞으로 이제 5주 동안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여러 정신분석 이론들을 개괄적으로 또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사실 한 이론을 몇 시간 안에 다 다룬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개괄적인 소개를 해드리는 강의를 열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여러 어떤 어려움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그리고 같은 현상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현상이어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너무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정신분석을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 문턱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비록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긴 해도 여러 이론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는 기회, 그리고 정신분석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에 관해서 나는 어떤 해석을 내리고 싶은지, 그런 해석적인 실천을 하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신분석 이론가들도 사실 이런 해석들을 시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에 관해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프로이트, 자아심리학, 클라인, 비온, 페어베어, 위니캇, 라칸, 크리스테바 이론들을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외에도 사실 융의 분석심리학이나 코엇의 자기심리학이 되게 또 중요한 정신분석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는 강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는, 즉 정신분석의 연구 대상은 되게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증상, 심리적인 불편감 이런 게 아니었고, 되게 특이한 히스테리 발작이나 뭐 강박증, 하루에도 손을 막 100번씩 씻는다든가, 혹은 공포증, 정말 남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뭐 노트북 같은 걸 너무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공포증, 그리고 망상, 환각, 편집증,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박해하고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증상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눈을 그냥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증상들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던 학문이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의 원인을 어떤 신체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학문이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어서 정의 내리기가 힘들죠. 근데 일단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인간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증상을 제거하고 쾌락의 상태, 만족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상담이라는 세팅에서 그 분석가와 내담자가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독특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상담 세팅에서 내담자와 분석가가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들 각각은
미지의 연구 대상인 인간 마음에 대한 해석적인 실천의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여러 이론적인 결과물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 개인의 마음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증상이 생겨나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게 있고요. 그건 이제 1인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One Person Psychology라고도 하고, 프로이트나 클라인 이론의 그런 것들이 이 경우에 속하고요. 또 다른 유형은 2인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건 이제 개인의 심리 내적인 요소들이 외부 환경에 있는 실제 대상이랑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실제 대상하고 상호작용을 맺는 과정이 개인의 마음을 발달시키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페어베언이나 위니캇,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양육 대상의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가들이, 그리고 비욘 역시도 이 2인 심리학에 해당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클라인 이론을 갖다 쓰긴 하지만 되게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정신분석 이론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살펴보게 될 텐데, 되게 이 프로이트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게 다른 정신분석 이론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다른 이론들이 생겨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론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때도 프로이트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등장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되게 간략하게 오늘은 소개하겠지만 좀 더 향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프로이트 살펴보면 개요는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프로이트 이론이 뭐다라고 소개를 해드린다면, 다윈의 진화론에 프로이트가 되게 관심이 많았고, 프로이트는 인간을 되게 진화 과정에 있는 동물로 봤어요. 동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어떤 본능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늘 갈등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 예를 들어 성욕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쾌락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무의식은 항상 고민해요. 항상 고민하고 그 만족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과 씨름하고 또 타협하면서 늘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 거죠, 프로이트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생의 유태인이었죠, 프로이트는. 원래 신경생리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뇌의 신경을 연구하는 기술이 되게 발달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유망한 학문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였죠, 프로이트는. 근데 어느 날 이제 프랑스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샤르코랑 베른하임이라는 사람이 최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전공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소위 듣보잡인 그런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전공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 샤르코가 이제 히스테리 환자한테 최면을 걸어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고 그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증상을 제거하는 걸 봤는데, 샤르코가 쓴 구체적인 방법은 최면을 걸어서 환자의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접근을 해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무의식에 자리한 그 생각에 접근한 다음에 다른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암시 기법으로 주입을 시킨 다음에 증상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같은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치료 방식을 보고 증상을 형성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 무의식에 대해, 그러니까 의식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장갑 마비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만 딱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 자체의 손상이라고 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손 전체가, 팔도 이제 마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에서 손에 대해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루고 최면을 통해서 치료를 했더니 나은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사고, 손에 대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정신분석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무의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비엔나 의사였던 그 브로이어가 프로이트의 최초 동료였어요. 1880년에 브로이어가 되게 유명한 환자인데, 안나오라는 그건 가명인데 실제 이름은 베르타 파펜하임이에요. 이 젊은 여성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이 여성은 되게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히스테리 증상. 신체가 마비되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만 말을 못하는 거야. 딴 나라 말은 다 잘하는데 그런 증상들, 희한한 증상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브로이어가 이제 최면술을 쓴 거죠. 최면 후 암시 기법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암시를 하는 거, 주입을 시키는 거, 생각을.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최면 상태 중에 계속 얘기를 하게 했더니 안나오가 되게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연상을 막 자유롭게 해나가다가 그 연상이 결국에 어디로 갔냐면 증상이 최초로 나타났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되게 강렬한 정서를 표출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정서적인 표현, 방출 이후에 증상이 제거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안나오는 자기 스스로 이게 굴뚝 청소 같다, 막힌 걸 뚫어주는 그 느낌이다. 그래서 굴뚝 청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 이런 요법들이 많이 쓰이죠. 어떤 분노가 있으면 표현하게 하고, 슬프면 울게 하고, 그런 요법들이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인 한 안나오 치료 에피소드를 하나 들면, 안나오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브로이어가 최면 상태에서 계속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싫어,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도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브로이어는 계속 파고들었죠.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의 어떤 큰 개가 자기가 마시던 컵에서 물을 핥아먹는 그 사건을 기억해냈고, 그게 되게 혐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노 감정, 극심한 분노를 표출을 그 최면 상태에서 하고 깨어났죠. 근데 자기가 최면 상태에서 뭘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증상이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브로이어와 프로이트가 이제 히스테리 환자들에 관한 연구물을 만들었어요.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도 이제 둘이 같이, 안나오의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브로이어의,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히스테리 환자가 어떤 특정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 기억이 문제다. 고통스러운 기억. 그걸 밝혀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착된 생각이나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그 생각하고 연관된 감정들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이한 행동에서, 증상에서 거슬러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분석 치료 과정은 결국 그 증상 기원을 밝혀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게 하고,
감정을 방출하고 정화하는 그런 과정이 정신분석 치료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되게 친했던 동료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갈라서게 돼요. 왜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왜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마음으로 분리되는 그 무의식적 감정이나 사고를 만들어내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뭐 내가 어제 먹은 걸 기억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왜 어떤 경험, 어떤 기억은 왜 무의식에 묻히는가를 설명하는 그 관점이 달랐어요, 이 둘이서. 예를 들어 브로이어는 그 변환된 의식 상태에서 경험된 거는 의식의 통합이 안 되니까 그 기억이 뭔지 미싱 퍼즐, 잃어버린 그 퍼즐을 찾아주기만 하면 그 정상적인 정신과정에 통합이 돼서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수 있다.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약간 최면 상태? 약간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는 경험을, 기억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돌아가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통합시키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브로이어는,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 내용 자체가 되게 불쾌한 거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의 내용 자체가 환자의 의식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억압을 하고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되게 자극이 강한 게 오는 거잖아요. 불쾌한 경험이니까. 그 자극이 강해지는데 그 강한 견딜 수 없는 그 생각을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무의식에 하는 거죠. 그래서 미약한 것으로 만들어서 의식으로부터 완전 몰아내고 억압시키려고 하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자극이 있어요. 완전히 억압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병리적 증상의 형태로 출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의 경우는 특히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전환증. 그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그렇게 변환된 거라고 본 거고, 또 프로이트는 그 증상을 촉발했던 어떤, 아까 물 못 마시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증상을 촉발한 기억보다 이 경우는 물 사례의 경우는 그 개가 자기 컵에서 물을 핥아 먹었을 때 그런 불쾌함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선행하는 유아기 때의 기억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거다. 연결이 된 거죠. 그 개가 자기 물을 핥아먹은 사건하고 더 초기의 사건이 연결이 돼서 증상을 형성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갈라섰고요. 최면술. 그래서 갈라선 다음에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프로이트가 내담자랑 많이 이제 치료를 했고, 그 경험에 기초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기법이나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제 최면술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 역시. 왜냐면 최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방어가 제거가 완전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억압된 것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억압된 것이 드러나니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증상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최면술은 한계가 있다. 다른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담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직접 내담자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만 증상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의식화는 최면이 깨어난 다음에 치료사가 당신이 최면에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정도에만 그쳤던 거죠. 그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건. 그러니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프로이트가 구상한 방식은 환자의 의식이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뚫고 기억에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면 내시경과 일반 내시경의 차이인 거예요. 일반 내시경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그냥 생으로 뚫고 간다는 건 그 환자한테도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분석가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죠.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자유연상이라는 걸 발명을 하죠. 그 기법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최면은 아니지만 압박 기법 같은 걸 썼어요. 압박 기법이 뭐냐면 암시 기법인데, 예를 들어 의식이 깨어있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올려요. 혹은 이마를 눌러요. 누르면서 내가 이 손을 떼는 순간 당신 머릿속에 뭔가 기억이 딱 떠오를 건데 그 떠오르는 기억을 나한테 말해달라 라고 암시를 주면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보다가 그냥 결국에는 이제 자유연상 기법을 고안해냈어요. 계속 얘기하게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약간 의식이 풀어진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 약간 의식 상태도 아니고 완전 최면 상태도 아닌 그 중간 몽롱한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생각을 필터링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얘기를 해달라 라고 격려를 막 하는 거예요, 분석가가. 그렇게 하면 이제 억압된 생각이나 정서 쪽에 점점점 연상을, 고리를 따라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편안한 안락 의자가 정신분석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몸이 좀 편안해야 의식 상태도 좀 풀어지고 방어도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유연상 기법을 발명을 했고, 근데 어쨌든 최면 상태랑은 다르잖아요, 완전. 그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연상을 해나가다가 어떤 위협적으로 느끼는 위장된 사고나 감정에 접근하게 되면 연상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근데 분석 상황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안 하면 분석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게 되게 방어가 의외로 강력하구나, 자유연상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껴요. 그리고 내담자 중에 이런 내담자 있잖아요.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다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프로이트는. 근데 그런 사실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항을 되게 잘 다루는 게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연상에서 나타나는 그 자유연상에 대해서 환자들이 저항하는 그거는 환자 안에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최초로 의식 밖으로 몰아냈던 그 저항의 힘과 동일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보면 저항이 일어났다는 건 억압된 그 비밀스러운 것에 다가갔구나라는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에 드러나게 되는 환자의 저항을 탐색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그 병인이 됐던 갈등의 방어적인 차원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봤고요. 근데 환자가 자신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지금 저항하고 있어. 나는 자유연상을, 그러니까 억압된 것에 다가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석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재미없다, 뭔가 분석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내가 문제가 있나? 나는 분석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좀 뭔가 자질이 부족할까?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저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다가갔을 때 느끼는 저항감일 수 있으니까 이런 태도나 생각들 자체를 더 탐색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그 무의식적 갈등의 방어적 차원을 추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실제로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분석가는 환자가 이제 막 알게 된 이런 저항하고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분석의 기본 규칙에 따라서 분석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그걸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환자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전이 내용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건 내담자의 무의식 안에서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온 그 억압된 강력한 생각과 감정을 현재 상황의 분석가에게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담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의식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냥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억압된 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이를 다루는 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꿈을 다루는 거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이가 일어날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되게 분석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내담자가 분석가를 싫어하게 되고 얘기하기 싫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전이 때문에 나타나는 저항일 수도 있는데, 도라 사례의 경우 되게 짧게 치료하고 끝난 경우인데 도라 사례의 경우도 전이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프로이트가 나중에 분석을 그렇게 자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라가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던 애정이나 성적인 감정을 프로이트한테 전이를 시키는 과정에서 치료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가가 잘 파악을 하고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그만큼 무의식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억압된 것이 뭔지 추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이를 발달시키는 내담자의 능력이 분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이를 발달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되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증자들은 좀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외부 현실에 대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자기애성 신경증,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프로이트는 생각했어요. 전이 발달이 안 돼서. 근데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가들은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통해서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 역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대표적인 게 코어스 자기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라는 것을 프로이트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정말 병리적인 것이다, 자기애는. 근데 코어스는 자기애라는 것 자체가 심리 발달에 너무 중요한 거다. 필수적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정신분석 기법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이가 발달되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담자의 분석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 그런 게 전이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이 내용 자체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진짜 억압돼 있는 더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걸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완전히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그게 되게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항이나 전이들이. 근데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에 억압된 것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또 이런 뭐 기법들을 자유현상이나 전이 분석이나 이런 걸 발명해내는 것과 동시에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한 이론적 모델도 마련을 했죠. 초기 모델이죠, 이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의식은 언제라도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의식은 용납할만 해서 언제라도 이제 좀만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 곳. 그리고 무의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 무의식의 내용을 바로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너무 금지된 생각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리한 곳이 무의식의 세계고요. 그래서 보면 이 무의식의 내용은 1차 검열과 2차 검열을 거쳐서 의식화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의식되려면 위장을 해야 돼요. 그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 과정, 위장 과정을 거쳐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검열 과정을 그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검열 거치고 2차 검열에서는 이제 전의식 단계에서 정말 진짜 의식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열을 해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 모델에 근거하면 치료 목표는 그 의식의 방어를 제거한 다음에 이 무의식에 있는 억압된 병리적인 표상을 발견해서 이걸 말로 표현해서 또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 자극을 방출하고 소산시키는, 없애는 방식으로 증상을 제거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죠. 유명한 프로이트의 원리인데, 쾌락 원리는 이제 쾌락을 극대화하고 불쾌를 극소화하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난 그 자극들은 되게 불쾌한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불쾌하잖아요. 부대끼잖아요. 그 배고픔 때문에 자극이 막 일어나고 이걸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방출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본능적 욕구는 만족돼야지만 그 자극이 방출된다. 근데 이제 쾌락 원리에 따르는 마음은, 그러니까 만족에 관한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기억이 있어요.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환각적인 고착을 통해 만족을 경험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손가락 빠는 것들, 나이가 들었는데도 뭔가 엄마의 젖가슴을 대신해서 뭔가 빨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환각적으로나마 이렇게 배고플 때, 혹은 뭔가 심리적인 욕구가 생길 때 빠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 원리는 쾌락 원리와 완전히 상반된 거는 아닌데 보완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쾌락을 얻기를 바라거든요. 현실 원리도. 근데 환각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외적 현실을 좀 더 고려한 만족을 위해서 우회로를 근데 택하는 거예요. 좀 만족을 지연시킬 줄도 알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걸 찾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지형학적 모델의 내용이고요. 또 프로이트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거, 꿈에 관한 이론인데,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은 마음의 무의식적 작용을 이해하는 왕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이는 분석에서 나타나는 어떤 컨텐츠죠. 그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내용이죠. 근데 꿈은 이제 자고 있을 때, 내담자가 잘 때 꿈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 보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꾸려나가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보면 자유연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흐려진 상태,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떠오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연상 중 하나이기도 한 거고, 초기 경험들과 연관된 숨겨진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프로이트 자체도 되게 꿈을 많이 꾸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신경증 증상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분석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들을 친구였던 필리스에게 되게 자주 보내면서 교류를 했는데, 이 편지들의 내용은 이제 정신분석의 탄생이라는 책에 실려 있어요. 그 자기 분석 내용들이. 그리고 또 자기 꿈을 분석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꿈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했죠.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한 400편 정도의 꿈이 실려 있는데, 되게 많은 상당수의 꿈이 프로이트 자신의 꿈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망들의 위장된 소망 충족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서 방어가 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또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완전히 사라지면 꿈에서 깹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생각이 바로 출현을 하면 너무 놀래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깨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적 소망은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돼서는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검열 과정을 통해서, 왜곡 과정을 통해서 위장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의 과정을 1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꿈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망을 의식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의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계속해서 차단한 힘 사이에서 그 타협과 왜곡이 형성이 되는데, 위장 자체가 타협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면,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가면을 쓰고 있구나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증상 역시도 이런 꿈처럼 타협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인 소망이 자신을 계속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면서 증상이라는 형태로 자기를 드러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꿈이 있고 외현적인 꿈이 있어요. 이렇게 둘을 나눠서 프로이트는 설명하는데, 잠재적인 꿈은 이제 분석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이죠. 그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꿈이 형성되는 과정을 역행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왜곡의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압축이랑 전치예요. 가장 유명한 거는. 근데 표상은 이제 이미지화 한다라는 거고, 그냥 어떤 억압된 내용을, 관념을 표상화한다라는 거고, 압축과 전치는, 압축은 이런 거죠. 잠재적 꿈의 내용이 있잖아요. 억압된 어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 내용이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뭐 가지치기를 하고, 혹은 여러 가지 표상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여자친구의 이미지가 같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중첩되고 압축된다라는 거고요. 전치는 하나의 표상이 그거랑 연쇄를 이루는 다른 표상으로 완전 바꿔치기 되는, 대체되는 그런 과정, 왜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핸드백 하고 엄마랑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꿈에서 이제 핸드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상징하는 건 엄마라고 이제 추론을 하면서 억압된 것의 내용이 사실은 엄마였고, 핸드백을 만지는 꿈을 꿨다라는 건 엄마를 뭐 만지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치라는 것과 압축이라는 게 꿈의 왜곡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정교화 과정이라는 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되게 용납 가능한 논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2차 정교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밝히고 이걸 토대로 꿈을 해석하는 기법을 발견을 했죠, 프로이트가. 일단 꿈을 내담자가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꿈에 나타난 각각의 요소들을 먼저 분리를 다 합니다. 요소를 다 분리하고 상징들, 표상들을 다 분리해낸 다음에 각 요소들에 대한 자유연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뭐 그 요소, 뭐 핸드백을 봤을 때 핸드백과 관련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냐, 기억이 있냐, 뭐 그런 것들을 탐색을 쭉 산발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나 해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죠. 어떤 답이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억압된 내용이 뭔지, 잠재몽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유연상을 통해서. 그 꿈을 중심으로 연상되는 어떤 정서나 표상이나 기억들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거죠. 프로이트가 말한 이 꿈의 형성 과정은 사실 병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용을 하는 마음의 방식, 그 원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정신분석의 기초가 됐고, 꿈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들, 말실수, 농담, 뭐 이런 것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왜곡을 거친, 전치나 압축을 거친 그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쨌든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막 무슨 여러 가면을 쓰면서 의식의 검열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상과 병리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리비도적인 양적 요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다. 리비도의 양, 뭐 정서적 강도,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정상과 병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유아 성욕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프로이트가 욕을 많이 그 당시에 먹기도 했죠. 유아한테 성욕이 있다 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혹 가설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초기에 그런 성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통의 근원지가 된다. 증상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 경험이 되는데, 근데 이걸 경험할 당시에 어린아이는 이 성적으로 유혹당한 경험을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성욕이 막 끓어오르는 사춘기에 이르러서야 이 초기 경험이 이게 외상이구나, 트라우마구나 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무의식적으로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던 초기 기억 감정이 이제 어떤 강한 자극으로 남게 되고 무의식에 그게 이제 증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이르러서야 그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 사후작용이라는 개념은 뭐 프로이트 이론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유혹을 당했다, 실제 유혹 사건이 있었다라는 가설을 좀 내려놓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신경증 증상이 되게 흔한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고, 프로이트는 또 자기 분석을 되게 솔직하게 꼼꼼하게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꿈을 분석해보고 뭘 해봐도 자기가 어렸을 때 유혹당했던,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충분하다, 이 가설은. 다른 가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했으면 좋겠다는 뭐 환상?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성적으로 욕망한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환상을 내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미워졌다. 이런 거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런 환상을 갖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유아 성욕설을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사건이라고 내담자들이 어쨌든 보고 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다. 근데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의 성적 소원과 환상이, 그 환상 자체가 사건의 기억을 만들어낸 거다 라고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충동, 신경증 증상 배후에 자리한 성충동이나 갈등이나 환상은 외부 환경에서 어떤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그리고 강력한 성적인 갈등은 아동기를 지배한다 라고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성욕이라는 게 뭐 어떤 생식기에서 생겨나는 성욕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 전반에 확산돼 있는 어떤 감각으로서의 성욕, 그러니까 성적 감각, 그러니까 쾌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신체의 부위들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 성감대가 된다. 입 같은 경우, 뭐 항문 같은 경우 신경들이 이렇게 말단에 해당하는데 몰려있는 그런 데가 성감대가 되고, 특정 시기 동안 어떤 특정 성감대 활동이 다른 부위보다 더 두드러지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에서는 이제 구강기 때는 입에서 구강 리비도가 발생을 하고, 쾌락 원리에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면서 자극을 방출하려는 욕구가 생기는데, 즉 빠는 행위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욕구의 충족에 적합한 대상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젖가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젖가슴이 경험을 통해서 유아의 최초의 본능적 욕구 대상 또는 애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클라인 설명하면 할 때 아시겠지만, 클라인은 그 대상에 대한 그 감각을 이미 유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 이미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타고난 그 젖가슴에 대한 기억, 경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프로이트는 아니다, 리비도가 먼저 있고,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외부 대상을 찾다 보니 그게 젖가슴이다. 그러니까 젖가슴에 대한 정보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유아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면에서 또 이론들 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리비도, 유아, 온몸에 흐르는 그런 성감대, 리비도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5단계로 이제 크게 나눠서 그 발달 단계를 제시했는데, 이게 왜 그냥 성적 발달 단계가 아니고 심리 성적인 거인 이유는, 이 성적인 발달 단계 자체가 아동의 정서 생활을 조직하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 성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아동들의 다형적인 도착적 성욕이죠. 입에서 느끼는 쾌감, 뭐 항문에서의 쾌감, 그런 거는 되게 다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성기와 관련된 그런 쾌감이 아니니까 다형적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관점에서 사회화돼서 성인이 되고 어떤 그 쾌감들이, 성감대가 성기 쪽으로 몰릴 때가 되면 다형적인 이런 구강적 뭐 충동, 학문적 충동은 되게 혐오스럽고 역겹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인이 돼서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억압이 돼요. 억압이 되지만 그 충동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표출이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항문기가 되면 아이들이 배변을 통해서 더럽히는 일에 굉장히 흥분을 느끼는데, 배변 훈련을 통해서 그 욕구나 활동이 통제가 돼요. 어떤 강한 금지가 일어나고 제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해결해야 될 갈등으로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충동이 있고 만족하고 싶은데, 뭐 배변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뭐 아무데나 응가를 하고 싶은데, 제재가 있잖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고 저기 가서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제재들과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이 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면 어떤 거기에 고착이 된다고 해요. 그 단계에. 그래서 그 단계의 성충동이, 자극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거기 고착돼서 강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인 입장에선 되게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해서 그걸 표출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문기에 고착되면 되게 완전히 여기저기 어지르는 성격의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더럽히는 거죠, 주변을. 그런 항문기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더럽히거나 반대로 완전히 결벽증, 강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충동에 대해 방어하는 방식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형적인 성욕들이 성인기에서도 위장된 형태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다형적인 성감대들은 이후에 이렇게 통합이 되죠. 남근 중심으로, 생식기 중심으로 다 통합이 돼서 그게 이제 사회화된 인간으로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죠. 잠깐만요.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이후에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되게 이거에 대한 다양한 또 해석들을 내놨고, 프로이트의 해석을 반박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수정하기도 했던 되게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5, 6세경에 아동이 사회화되면서 성욕의 다양한 요소들이 생식기적인 충동으로 수렴될 때, 이 충동의 목표가 되게 근친상간적인 특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의 성의 부모랑 성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프로이트는 자신의 엄마와 결혼을 한 뭐 오이디푸스 신화에 빗대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네, 일단 이걸 살펴볼게요. 긍정적인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고, 부정적인 혹은 전도된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되게 설명이 수월해요. 논리적이고. 근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프로이트 자신도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어쨌든 남근 중심적인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 논리를 통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다른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나중에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그러니까 여성의 경험은 다르다. 남근 중심적인 해석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대상은 엄마예요. 근데 이제 남자의 경우는 엄마를 욕망을 하는데, 경쟁자가 이제 되게 큰 아빠잖아요. 힘이 세고.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내가 엄마를 계속 좋아하면 그러니까 엄마랑 결혼한 아빠가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자신의 남근을 이렇게 거세하는 식으로 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세 불안을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엄마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그냥 잊어요. 억압시켜요. 모식으로. 엄마를 포기하고 일단 아빠랑 동일시를 하면서 초자아가 생겨요. 그 부모의 가치, 도덕적 가치, 사회적 규범들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아빠랑 동일시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정체성을. 근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엄마라는 대상에서 아빠라는 대상으로, 여성이라는 대상에서 동성애적인 거잖아요. 동성에서 다른 이성으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여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되게 의아해 하다가 이제 남근 선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어쨌든 여자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단계가 되면 여아들은 자신한테 그 남근이 없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굉장히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갖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남근을 되게 선망하게 돼요. 그걸 갖고 싶어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남근을 갖고 싶어 하는 남근 선망이 또 아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걸로 전치가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아이를 갖는 게 되게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욕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성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초자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의 배경은 프로이트가 말하기로는 거세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거세 불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자의 경우는 초자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정신분석가들한테는 되게 비판의 대상이 되죠. 부정적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형태는 퇴행적 동일시이다라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처음에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퇴행적 동일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 전도된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엄마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되게 수동적인 여성이 되고 싶은 그 무의식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슈레버 판사 사례에서 이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슈레버가 되게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망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는 이게 전도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진짜 설명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 전도된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여자의 경우에는 남근을 선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의 대상인 아버지와 남성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전도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 자신을 여성적으로 느끼지 않고 남성과 동일시하면서 남성적인 특성들을 내재화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잘 해소가 돼야지만 또 나중에 이제 초자 발달에 되게 소위 건강한 초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프로이트의 개념은 죽음 충동 개념인데,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유혹 이론을 포기하면서부터는 그 성충동을, 리비도를 모든 인간의 그 정신병리의 근원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성이나 가학성이나 권력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 문제들 역시도 다 그 리비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강가학성이다, 학문가학성이다 라고 해서 어떤 성욕의 표현의 일부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 공격성적인, 파괴성적인 부분을 전혀 다른, 리비도와는 완전 다른 본능 에너지의 원천인 죽음 충동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임상 현장에서 특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쾌락 원리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가설에 의하면.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외상신경증, 전쟁터에 갔다 와서 계속 반복적인 악몽을 꾸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 꿈이라는 거는 수면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되게 무서운 꿈을 꾸는 거죠, 계속해서. 그건 쾌락 원리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악몽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뭘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고, 또 가학증, 피학증, 그리고 자살, 멜랑콜리의 경우에 일어나는 자살. 왜 스스로를 죽일까? 쾌락 원리에 따르면은 죽이기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살을 생각할까? 그리고 반복 강박 같은 경우 이제 분석 상황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전되고 있었어요. 분석이 오래 진행돼서 호전되다가 또 증상이 완전 사라졌다가도 어느 시점에 마칠 때가 되니까 또 다시 재발을 하고, 그러니까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증상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쾌락 원리를 따른다면 좀 나아지면 계속 나아져야지 왜 또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반복을 할까? 근데 그게 내담자가 정말 의식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게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 뭔가 그런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으로 계속 몰아가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다른 어떤 본능의 차원이 있겠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 에너지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본능 에너지에는 성충동뿐만이 아니라 죽음 충동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괴적일 수가 있지.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중금 충동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기물 상태로 되돌리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쾌락 원리, 그러니까 리비도 같은 경우는 쾌락 원리를 따른다면 죽음 충동은 뭐 열반 원리를 따른다라고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촛불 불을 끈다, 완전히 꺼버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돌리는, 무의 상태로 돌리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가 된 거죠. 무의식의 어떤 본능 에너지 사이에서도 갈등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의식의 어떤 이득, 리비도와 성충동과 의식이 갈등한다라고 봤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또 뭔가 갈등하는 게 생긴 거니까 좀 구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뭘까? 삶의 충동,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삶 충동의 어떤 에로틱한 구성 요소가 죽음 충동, 파괴적인 충동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묶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거기에 실패하는 경우 죽음 육동이 되게 자유로워진대요. 그 리비도로부터 융합된 게 떨어져 탈융합돼요. 죽음 충동이 자체적으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묶여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뭐 가학성이나 피학성 역시도 어떤 성적인 쾌락의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탈융합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파괴성,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충동과는 관계없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충동의 존재를 가정한 이후부터는 분석의 그 치료 목표가 수정이 약간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방어를 무조건 제거하고 리비도 성충동을 좀 더 승화된 방식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지향이 됐다면 지금 약간 겁을 먹게 된 거죠. 죽음 충동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파괴성이고 공격성이라면 방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사실 유용했네. 방어도 필요하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이 그 구성원으로서 서로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어도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되어 왔던 게 성충동뿐만 아니라 죽음 충동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이 죽음 충동을 잘 억압하고 관리하고 규제하면서도 어떤 본능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능 에너지에 또 새로운 차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그러니까 지형학적 모델에서 구조적 모델로 바꾸게 된 건데 초기에 그냥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구도에서 설명하던 걸 이제 완전히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형학적 모델에서는 전의식과 의식이 어떤 금지되어 있는 충동이랑 갈등하는 구도로 봤다면 프로이트는 그 금지된 충동이 또 다른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하고 그 방어가 의식적이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방어와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자신이 방어하는지 뭘 방어하고 있는지도 다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에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건 어떤 억압되는 것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어의 내용, 무슨 방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방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탐색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의식 내부에 있는 갈등으로서 의식되지 않는 갈등이 됐고, 어떤 금지라는 거 역시 뭐 금지된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지라는 것 역시 무의식인 거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환자는 뭘 자기가 금지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처벌하고 있는지, 처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증상으로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반복 강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치료가 나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망쳐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 자기 처벌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쾌락을 막 누리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 하고 있는 방식으로 반복 강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증상을 계속 재현하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무의식 간의 역동이 더 디테일하게 생겨난 거고, 구조적 모델은 이것도 잘 아시는 모델이겠지만, 그 무의식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대리자들, 이드, 자아, 초자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한 게 이 모델이에요. 이드는 이제 그 충동 에너지, 본능 에너지가 들끓고 있는 어떤 거고, 자아는 그 이드의 충동들을 규제하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 집단이고, 초자아는 그 내면화된 부모상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에서 내면화됐던 부모상들로 조직되어 있는 도덕적인 가치나 그 자기 비판적인 태도들의 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아 역시도 이제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자아의 어떤 부분은, 방어하는 부분은 무의식적이다 라고 간주가 되기 시작한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죽음 충동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 또 초자라는 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처벌적이고 엄격하고 금지하고 규제하는 어떤 그런 대리자로서의 초자가 생겨나게 된 건데, 이 초자라는 건 자아 이상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자아상, 이상적인 자아상, 그런 걸 이제 초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어서, 어떤 개인을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떤 성충동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하지만, 이게 아동의 근친상간적인 오이디푸스 소망 성취를 방해하는 부모의 금지랑 관련이 있어요, 또. 그래서 초자가 한편으로는 너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막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너가 못하는 것도 있어, 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소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것들은 아빠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되게 위험해진다, 그건 금지된 거야, 거기까진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또 초자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되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때 어떤 고착된 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아에 대한 초자아의 지배가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나 무의식적 죄책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그 의식적인 거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벌받는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상의 상황에서든지 좀 그런 상황으로 자아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멜랑콜리를 예로 들어서 프로이트는 초자아를 설명하는데, 멜랑콜리에서는 초자아가 되게 가혹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뭐 자살을 하고 싶어지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죽음 충동의 집결지, 배양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죽음 본능, 죽음 충동이 초자아에서 배양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그런 장소가 되기 시작하면 자아가 이제 조증으로서 대응하고 방향을 틀므로써 이 초자라는 폭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는 한 자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계속해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증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아가 너무 강한 경우에, 그런 죽음 충동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경우에 그게 또 조증의 형태로 갑자기 이렇게 밝아진다거나 활기가 넘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방어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자아가 죽음 충동의 집결지가, 멜랑콜리 같은 경우에서 집결지가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리비도랑 생명 충동이랑 죽음 충동이 융합돼서 잘 묶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성애적인 요소가 파괴적인 요소를 이제 묶을 힘이 없어짐에 따라서 탈융합되고, 그럼에 따라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돼 있는데, 사실 그 폭식증 같은 경우도 초자아의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리미아 nervosa 뭐라고 그러죠? 볼리미아 신경증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해서 이제 막 먹어요. 충동을 제어를 못하고 막 먹고 또 막 토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탐닉하다가 완전 자기처벌적으로 가는 경우, 그런 증상들을 또 초자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어떤 뭔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갈등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구조적 모델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아의 기능에 대한 정신분석의 관심이 이 이후로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겁을 먹은 거죠. 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켜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아가 방어하고 있는 게 성충동뿐만 아니라 죽음 충동인데,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자아가 엔간히 강하지 않으면, 자아가 정말 잘 발달하지 않으면 이걸 감당해내는 게 어렵겠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분석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아가 잘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와 방어기제라는 책에서 방어기제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고 한 10가지 정도의 방어기제 종류를 밝혀냈죠. 그리고 자아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하인츠 하트만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동물적인 본능을 통제하는 그 자아의 일상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예전에는 완전 병리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일상적인 차원의 기능, 자아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아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발달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관찰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신분석 이론들을 세우려고 자아심리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랑 하인츠 하트만, 자아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인츠 하트만, 둘 다 사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경우긴 하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좀 잘 승화된 형식으로 표출이 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반면 하인츠 하트만은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적응 방식도 발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발달하고 적응하는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식을 정신분석이 제안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됐다. 네.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다른 정신분석 이론들을 소개할 때 프로이트 이론을 계속해서 끌어와서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론들을 설명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아심리학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아심리학 중에서도 하트만 아까 말씀드렸고 발달적인 관점의 자아심리학자들 있는데 르네 스피츠나 마가렛 말러 이론을 소개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양육 환경을 되게 또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르네 스피츠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그러니까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만 자아 기능이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냥 양육이 없으면 자아 기능이 황폐화돼서 어떤 충동으로부터 인간이 걔를 잘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입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자아심리학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